반갑습니다. 전 발표에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위험성 평가 제도가 제도권에 들어온 거는 한 10여 년 정도 됐다고 보여요. 하지만 지금까지 이게 현장에서 과연 적절하게 실시되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아마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연구와 논의는 주로 그러니까 기법 또 좀 더 나아가면은 규모별 업종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더 발전하면 노동자가 어떻게 참여해서 활성화시킬 건가 하는 쪽에 집중되었고, 근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그 사업주가 실시할 의지가 확고할 때 효과가 있는 것들이죠. 근데 문제는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실시하게끔 마음먹게 하는 그러한 분야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부분을 좀 짚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좀 이렇게 이런 생각하실 기회가 없었을 것 같은데 저하고 아주 좀 다른 생각을 하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규제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그게 발전을 했고 그것의 공관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짚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최초로 1953년에 근로기준법에 상징적인 몇 개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조항만 들어갔을 뿐이지 하위 규정이 없어서 시행은 하지 못했어요. 1961년도에 이르러 또는 62년도에 이르러서 하위 규정이 비로소 마련이 돼서 시행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953년을 기준으로 한다 할지라도 영국이 공장법을 그 시초로 본다고 그러면 1830년대잖아요. 적어도 120년 우리가 뒤진 거죠. 보상보험법도 1963년에 우리가 제정을 했는데 독일에서 비스마르크 정권 때 1884년이죠. 도입이 됐으니까 이것도 아마 120년 이상 우리가 뒤진 아마 이렇게 출발을 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966년에 산업안전과가 생겼습니다. 최초로 조직이 생겼다고 보이고, 그리고 비로소 1981년에 이르러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이 돼서 독립법으로 근로기준법에서 독립해서 이제 본격적인 제도가 도입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전문인력이 사실 고용분야에 없었기 때문에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설립이 돼서 그 분야를 지원을 해서 본격적인 어떤 기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게 마침표가 1989년에 산업안전국이 설립됨으로써 조직이 갖춰졌는 거죠. 이렇게 제도와 조직이 정비되니까 본격적으로 산재 예방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어요. 몇 차, 5차, 6차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고 있고, 이때까지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 안전 이상의 것을 우리가 들여다보지 못했죠. 근데 보건이 사실은 이게 수면 아래서 굉장히 문제가 불거지고 있었던, 수면 아래서 잠재적으로 있었던 거죠. 그게 터진 게 원진 레이온 사건입니다. 이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황화탄소에 중독돼서 1000명이 중독이 돼서 170여 명이 사망한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드디어 산업보건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성장을 하던 안전보건이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게 바로 YS 정권 들어서서 경제 최우선 정책, 그러니까 안전보건 관련 규제도 경제 규제의 하나라고 보고 그걸 완화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그게 그러니까 경제 살리기에 최우선 목표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IMF라는 또 엄청난 국가적인 어떤 난관을 부딪혀서 여기에 또다시 안전보건이 후순위로 밀리는 이런 좀 위기를 맞았던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때 안전관리자 선임 규정을 완화하고 교육을 완화시키고 하는 몇 개의 규제가 완화됐다는 그 자체보다도 사람들의 인식이, 사회의 인식이
안전보건에 대해서 굉장히 후퇴한 거죠. 후순위로 가도 된다. 좀 뭐 우선 먹고 사는 데 집중해야 된다 하는. 그래서 그 결과가 저희가 뭐 흔히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 이때, 그러니까 엄청난 재해 감소가 이루어지다가 이 10년 동안은 거의 정체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가 위기 극복을 하고 다시 경제가 일어났죠. 경제가 먹고 살만해지면 사람들이 당연히 1차적으로 요구하는 게 안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기 시작했고 정부도 그걸 따라갔죠. 그래서 다시 성과를 내서 2013년에 재해율이 0.59%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될 때 당시에 3.14%에 비교하면 엄청난 성과를 낸 건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죠. 그동안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 뭐 누가 봐도 박수 칠만 합니다.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성장에 걸맞는 내적인 어떤 내공 이런 게 갖춰졌느냐 하는 데는 좀 의문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안전보건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뭐 문제, 그러니까 어두운 면이 같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골마 터진 게 세월호입니다,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처구니 없는 사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평형수라는 게 제가 그 배의 어떤 균형을, 풍랑을 만났을 때 안전을 확보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근데 이 평형수를 빼고, 왜 뺐겠어요? 화물을 더 실으려고 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사고가 터진 겁니다. 우리 의식 수준이 이 정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그러니까 세월호 정도에 이르는 사고는 그전에도 많았어요. 산부백화점도 무너졌고 대구에서 지하철 폭발 사고도 있었고 비행기도 떨어졌고 배도 뒤집혔습니다. 근데 왜 국민들이 그렇게 분노를 했을까요? 세월호 사건 때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하나는 희생자 대부분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보호를 해야 될 대상을 다 잃어버린 거죠. 또 하나가 이거예요. 그 사고 난 지 15분 만에 상황 끝이라고 그랬습니다. 안산 단원고 학생들 다 구출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사고도 사고지만 사고에 대응하는 사회 정부의 시스템이 엉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까 국격이 엄청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존심이 이제 가질만 했어요. 먹고 살만 해졌다고 자존심을 가졌는데 그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사실은. 자괴감이 들게 했던 거죠. 우리 사회가 이 정도였나? 우리가 이 정도밖에 못했나? 그래서 우리가 붕괴를 했던 거고, 사실은 사회가 흔들릴 정도였죠. 그래서 정부가 나서지 않을 수 없었어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진화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총력을 다해야겠다. 실제 하긴 했어요. 그래서 해경을 해체해버리고 국민안전처를 만들었잖아요. 몇 년 후에 다시 복구되긴 했지만, 이때 제가 여러 모임도 가보고 했는데 안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 어떤 큰 대기업의 총수들은 안전을 다 얘기했습니다. 화두였어, 화두. 그러니까 문제는 뭐였냐고, 이 정도로 국가 전체가 안전을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가 문제였냐고, 근본을 따져서 뭐가 문제인지를 따져서 대응하려는 노력은 없었어요. 그냥 정치적인 해결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태를 모면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효과가 나타날 리가 없죠. 실제는 이렇습니다. 실제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게 사고 사망 만인율인데, 우리나라 사고 사망 만인율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영국에 비해서는 14배 정도 됩니다. 비교 안 돼요. 물론 이게 예전의 지표이긴 하지만 지금도 이 현상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게 좋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건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기대 수준은 훨씬 앞서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좌측에 있는 사진이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그쪽 한켠에 있는 유령탑입니다. 유령탑.
이게 뭐냐고 그러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희생된 사망자 수가 77명이에요. 공식 통계가 77명입니다. 이 사람들의 추모비예요. 근데 이 당시에 우리 사회는 누구도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에 관심 갖는 사람 하나도 언론에도 안 나왔습니다. 우선 뭐 하루라도 빨리 고속도로 건설하자 하는 거에 목표가 있었던 것이지. 그런데 지금은 한 사람만 사망해도 매일로 뉴스에 나옵니다. 국민들이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의 기대 수준은 엄청 달라졌던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혹시 재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우리가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만족하지 못해 불안해해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대 수준이 훨씬 더 앞서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리스크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요구하잖아요. 불안해하고 불만이 있고 안전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압박이 아직도 가해지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다시 나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산업안전 강조주간에 대통령이 메시지를 전한 건 이때가 처음입니다.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안전보건에 관심을 기울인 최고로 기울인 정부인 건 맞습니다. 근데 아까 박근혜 정부가 정치적 해결을 노렸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어디에 중점을 줬나 그러면 규제 강화입니다. 규제를 강화했어요. 이렇게 강화했어요. 그래서 28년 만이죠.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해서 김용균법이라고 그러잖아요. 태안발전소에서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사고를 당해서 그래서 보호 대상도 확대하고 도급 사업에 대한 안전 조치도 강화하고 벌칙도 강화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지금 처벌할 수 있는 수위가 사망자가 발생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어마어마한 강화한 겁니다. 이제 그것도 부족해서 2021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는 거죠.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이요. 세계적으로 독립법으로는 우리나라가 두 번째입니다. 영국, 그 다음에 우리나라예요. 물론 호주하고 캐나다가 산업안전보건법하고 형법에서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긴 하지만 독립법으로는 두 번째예요. 획기적이죠. 이처럼 규제 강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규제를 강화하는 데까지는 좋은데 근본을 따져서 뭐가 문제인지 어떤 방향으로 규제를 가야 될지는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밀어붙였던 거예요. 그냥 밀어붙였어요. 그렇게 규제 강화를 하니까 정부와 기업이 대응을 했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어요? 규제를 만들어 놓으면 대응할 조직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본부가 출범했잖아요. 실장입니다. 이제 1급이 본부장을 하고 있어요. 산업안전감독관 엄청난 증원을 했습니다. 기업도 안전보건 전담 조직, 안전관리자 증원, 지금 안전관리자 구하기조차 힘들 정도잖아요. 그리고 관심과 투자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본부의 전담안전관리 조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고용부에서 안전을 할 때 그거를 만들게 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3명 이상만 전담 조직을 갖추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쓸 수 있도록 막 제도도 개선해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직을 갖춘 업체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가보니까 놀랐습니다. 큰 업체는요, 본사에 100명 이상의 안전관리 조직을 갖추고 있어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실적이 어떻게 될까요? 실적이 아까 투자하는 건 말할 것도 없죠. 실적은 아직도 그러니까 쭉 내려오던 게 저기 전부 개정하고 중대본부 하남본부 출범을 했어도 여전히 거의 정체 상태입니다. 정체 상태하고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2022년에는 오히려 사고 사망자 수는 늘어버렸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 사망 만연율로 보면 전년과 동일합니다.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물론 시간이 필요하지만 제도가 효과를 나타내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 특히 그러니까 GDP가 올라가면 재해율이 내려가죠. 재해율이 내려갑니다. 그거 일반적인 현상.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문제는 GDP 3만 불 시대를 비교해 볼까요?
영국, 독일, 일본, 우리나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GDP 상황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월등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비교해보면 지금 자꾸만 현재의 제휴를 사고 사망원인을 놓고 보면 우리가 영국의 1970년대, 독일이나 일본의 1990년대 수준하고 비슷해요. 반세기를 또는 30년을 우리가 뒤지고 있는 거죠.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목표가 0.29입니다. OECD 평균을 2026년까지 달성하겠다는 거예요. 이쪽을 따라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걸 따라가겠다는 게 아니라 0.29를 달성하겠다는 게 목표예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그거를 어떻게 하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게 좀 문제죠. 왜 그럴까요? 이게 규제도 강화했고 투자도 강화했고 했는데 왜 제휴율은 정체 상태일까 하는 걸 아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례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사업주나 근로자들이 받아들여서 그걸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사례를 한번 볼게요. 산업안전보건법 67조가 이렇게 정합니다. 건설공사 발주자한테 기본안전보건 대장을 만들어라고 그래. 작성하라고 그래, 스스로. 공사 계획 단계에서. 여기 우리 인책임님도 나와 계시지만, 발주자가 계획 단계에서 설계도 이루어지기 전에 어떻게 위험 요인이, 무슨 위험 요인이 있는지를 알 수 있나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기본안전 대장을 만들어라는 겁니까? 어떻게 해요? 전문가한테 맡겨 돈 주고 맡기는 거예요. 맡겨서 서류 작업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영국의 CDM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원을 제공해라. 발주자가 제공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누가 시공자나 설계자가 그런 아까 기본 대장을 만들 수 있도록 확인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조치를 다 하도록 조치하라는 거야. 발주자의 역할이 중요하긴 하지만 발주자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을 하도록 정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연말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귤이 회수를 건너니까 탱자가 돼버린 거죠. 우리나라에 와서.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남 탓을 하기 시작해요. 남 탓을. 그래서 사업자는 누구 탓, 기업은 누구 탓합니까? 정부. 또 하나가 근로자 탓을 해요. 잘못된 규제를 만드는 처벌만 하는 정부. 근로자 지시하고 다 해줬는데 안전모도 안 쓰고 하라는 거 안 하고 하는 정부. 근로자는 누구 탓을 해요? 정부. 또 기업 탓을 합니다. 정부 처벌도 제대로 안 하고 손바닥 혼방망이 처벌하고 기업 이익만 생각하고 안전에 신경도 안 쓰고. 국민들은 누굴 탓해요? 국민들은 누구 탓합니까? 셋을 다 탓해요. 그래서 보수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정부, 그죠? 처벌만 하고, 또 근로자 다 해주는데, 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정부 잘못했다. 또 하나가 근로자들 제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남들 탓. 정부는 누구 탓을 해요? 정부는 누구 탓을 할 것 같아요? 저도 정부에 있어 봤는데, 속 터지는 거죠. 근데 이거 보면은 이 건설회사 직원이 쓴 얘기예요. 건설회사 직원이. 공감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해줄 거 다 해줬고 규정 다 지켰는데 왜 건설회사만 잘못됐다고 다그치고 처벌하고 그러냐. 근로자도 처벌하라는 거예요. 근로자는 어떻게 반응을 해요? 저는 이게 SNS에서 제가 따온 글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저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스팔트 피니셔를 모는 기사인데 무조건 쓰란데요. 안전 쓰라. 근데 더워서 죽겠다 지금. 근데 자기는 떨어질 염려도 없고 물체가 날아올 염려도 없다. 전기 감전되는 염려도 없다. 왜 쓰라고 하느냐. 제발 좀 답을 해달라고. 누가 답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감독관에 나가서 물어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쓰라고 그러겠죠. 안전관리자한테 물어보면 회사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쓰라면 쓰지 할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영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들여다봤더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개인보호 규칙입니다. 이게 강행 규정이에요. 이렇게 시크 교도들 터번 쓰잖아요. 아주 위험한 작업이 아니면 안 써도 된다 그래. 안전모. 그죠? 터번이 막아줄 수도 있고 그거 어떻게 쓰겠습니까? 거기다가.
그리고 알레르기 등이 있으면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연하게 적용하라는 거가 강행 규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구 가장 중요한 보호구 착용으로 보호되는 위험보다 착용으로 인한 위험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아까처럼 정말 열사병 걸릴 것 같다, 오히려 운전 못할 것 같다 할 때는 안 쓰는 게 더 잡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과하고 경직된 규제가 이런 거죠. 규제에 대한 내성 저항,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든지, 그죠? 알아서 해, 웃기고 있는데 이런 반응을 하든지. 또 하나 아까 중요한 게 남 탓만 한다고 그러더니 안전보건관리 주체로서 역할을 포기해. 안전보건관리 주체가 누굽니까 도대체? 누가 안전보건관리 주체예요? 누굴 것 같아요? 정부가 주체입니까? 우리나라는 정부가 주체로 돼 있어요. 모든 걸 다 책임집니다. 그죠? 실상은 누가 주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업주하고 노동자입니다. 사업자 노동자. 다른 선진국들이 다 그래요. 경제단체가 뭐 매뉴얼도 만들고 뭐 어떻게 하면 할까 그런 것도 만들고 노동자들이 스스로 조합해서 그런 활동들을 해요. 근데 우리는 정부가 다 하라는 겁니다. 정부가 다 정해주고 하라는 겁니다. 이 뒤에 보면 또 그런 게 다 나타. 또 하나 문제가 뭐냐고 그러면 이러한 규제들이 강직하고 강하고 과한 규제들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상식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할로윈 그 사고 때 관료들이 뭐라고 해서 다 주최측이 없으면 매뉴얼이 없다 그걸 관련. 경찰은 출동할 수 없다 이런 거. 근데 현장에 있는 시민들은 어떻게 판단을 했어요? 여기 가서 통제할 거. 지금 사고가 날 것 같다. 통제해야 될 것 같다. 이게 상식이잖아요, 상식. 근데 상식이 작동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게 잘못된 규제입니다. 사업장에서 실제 이런 게 일어나요. 왜냐하면 규제는 단속에 걸리지 않으면 되는 걸로 생각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학교 조리실의 노동자들 폐암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치합니다. 이렇게 설치를 해요. 상방형 후드를 설치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그죠? 이거 보세요. 신선한 공기를 유해물질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조리실에서. 그러면 그걸 노동자가 흡입하고 나가는 거죠. 하나에 설치 안 하는 게 나을 뻔해. 이거 흩어지니까. 제대로 설치하려면 어떻게 설치해야 돼? 이렇게 측방형으로 설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해물질, 신선한 공기를 근로자가 흡입하고 유해물질을 다 후드가 배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현장에 나가면 감독관이 이걸 단속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규제 상황에서는 단속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영국이라면 단속할 수 있습니다. 100번 단속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국의 가장 사람안전보호의 주된 그 개념이 뭐냐고 그러면 suitable and sufficient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있어요? 당연히 단속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규제 방식에 따른 그 맹점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바뀌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된 것 같아요. 드디어. 왜냐하면 고용부도 인식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이 이겁니다. 뭐냐?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다. 규제, 처벌 위주 정책으로는 안 되겠다. 이제 사업주가 스스로 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자기 규율 관리 체계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방향을 좀 드디어 인식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이대로 실현이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이행을 하고 있는 거로 봐서는 약간 좀 의문스럽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근본이 바뀌어야 되는데 근본은 놔둔 채 그냥 꼬리만 지금 만지고 있어서 약간 의심스러워.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좀 걱정스럽긴 해요. 이제 문제를 좁혀서 위험성 평가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위험성 평가는 우리나라 고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침에는 예전의 지침에는 아까 그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추정하고 결정하고 조치하라는 4가지 개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까 전 발표에서도 말씀하셨죠. 개정을 해서 5월 달에 추정 과정을 생략하도록 해줬어요. 뭐 그 장단점은 뭐 제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어려워하니까 쉽게 하라는 의도가 있었던 거니까 그거는 제가 논하지 않겠는데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거죠. 위험성 평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험성 평가를 이렇게 실시에 이런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강행 규정은 아니에요.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이런 의무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 위험성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보냐 그러면 이 법과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른 추가적인 조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인 게 뭐냐 그러면 위험성 평가를 해서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법에서 법령에서 정하는 걸 다 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플러스 추가 조치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험성 평가 방법을 고시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해라 정해주고 무슨 방법으로 해라 이렇게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상황에서 정부에서 정해줄 필요가 도대체 있습니까? 사업장에서 이런 기법을 모르나요? 아니 이런 전문가들은 수두룩합니다. 정부보다 더 잘하는. 정부에서 이게 지금은 강행 규정이 아니지만 아까 법 36조가 강행 규정이 되면 이것도 강행 규정화 될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 발표에서 얘기했었죠. 뭐 한 달 내에 할 것도 없는데 계속 하라고 그런다. 그거 안 하면 처벌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이거를 강화하고 경직되게 규제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지금 위험성 평가 실태가 이렇습니다. 실시율은 30% 정도. 그것도 누가 하느냐? 전문가가 굉장히 위험성 평가에 반하는 행위죠. 현장의 근로자들이 가장 위험을 잘하는 근로자들이 스스로 위험성을 찾아내서 이렇게 관리하라는 건데 전문가가 해주고 또 하나는 규정을 지키는 거 아까 규정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법에서 지키는 규정 다 나열해 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하나가 서류 작업에 치중하고 있어요. 서류 작업에. 그래서 저희가 봄에 전 포럼에 25회 포럼에서 나왔던 어떤 서울 메트로의 보건관리자가 했던 얘기인데 보세요. 지금 법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그 대합실 있잖아요. 대합실. 여기에 작업 환경 측정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의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몇 분 얼마나 머무르겠습니까? 거기에 일반 시민들이. 그런데 실제 근로자가 8시간을 머물러야 되는 영무실, 뭐 다른 어떤 관리실 이런 데는 법에서 제외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오래 머무는 데는 측정도 안 하고 대합실은 측정하고 하나는. 그래서 그분이 얘기했던 게 이런 거예요. 작업 환경 측정은 그냥 과태료를 내야 되는지 어떤 규정에 있는지가 기준점이 되어버렸다는 게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곳에 해야 되는데 사업주 측이 본다 그러면 야 그거 과태료도 안 내는데 왜 거기까지 해?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현장에서 근로자들은 그렇게 안 느낄 거란 말이죠. 요거를 왜 정부에서 규제를 하느냐, 왜 규제를 일일이 하느냐는 얘기예요. 놔주라는 코드 정도로 만들든지. 그래서 한번 위험성평가, 실효적인 위험성평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영국의 사례를 봅시다. 일반 의무 규정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냥 위험성평가 규정 자체만을 강행 규정화한다. 효과가 굉장히 제한적일 거예요. 일반 의무 규정이 뭐냐 그러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게 일반 의무 조치예요. 이게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주의 의무의 거의 전부입니다. 다른 규정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안전보건청이 어떻게 되고 뭐 벌칙이 어떻게 되고 규칙을 어떻게 제정 권한이 있고 이런 정도를 정해놓은 것이지 우리나라처럼 뭐 교육을 어떻게 하고 안전관리자 몇 명 선임하고 작업환경 측정 어떻게 이런 거 하나도 정해져 없습니다. 그렇게 해라는 거고 위반하면 처벌합니다. 강행 규정이에요. 위험성 평가 의무도 뭐 어세스먼트에 이게 다 들어가 있죠. 그 조치 방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법령이 정하는 요금이 금지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을 파악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수단을. 우리하고 차이가 느껴집니까? 우리는 아까 어떻게 정해놨어요?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법령이 정하는 것을 우선 지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추가 조치를 하는 건데 여기는 법령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법령이 정하는 걸 어떻게 지킬까 하는 방법을 찾은 데서 활용하라 이런 얘기예요. 다른 얘기죠. 잘 들여다보면 다른 얘기죠. 그래서 영국에도 강행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레귤레이션으로 있긴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범위가 좁고 또 하나는 그 강행 규정도 3단계로 나눠놨어요. 절대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 규정은 정말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 어떤 게 있어. 그걸 해놓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실현 가능 의무가 있고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 의무 3단계로 이렇게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고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 의무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고 그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 비용, 기술적인 노력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곤란도를 비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곤란하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도. 그래서 영국 산업안전부 40번에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나 사는 조치 의무과 관련해서 사업주의 재판에서 어떻게 하냐면 사업주가 입증하도록 했어요. 사업주가 우리는 충분한 조치를 다했다는 걸 입증하도록 사업주한테 의무 전환을 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보면 우리나라 여기 뭐 로펌에서 오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법조인들이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사업주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법원에서 다퉈졌는데 이게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이게 유효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다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고 뭐 지금 많이 그 문제 제기가 되잖아요. 근데 사업주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하지 말고 어떻게 정해주라는 거죠. 한국은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렇습니다. 일반 의무가 있긴 있는데 일반 의무의 첫째가 뭐냐면 산업안전보건령을 준수할 것부터 시작해요. 플러스 알파가 나오는 거죠. 위험성 평가도 처벌 조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험성 평가의 목적이 뭐냐면 법령이 정하는 위험성 감소 조치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해요. 그리고 나오면 추가로 또 조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과 한국을 비교하면 영국은 그러니까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위험 요소를 찾아내지 못하면 걱정인 거예요. 찾아내지 못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게 됩니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없어. 한국은 찾아내면 어떻게 돼요? 법령이 정하는 거 다 조치하고 플러스 알파 조치를 하라고 그러니까 한국은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사업주가 위험성 요인을 찾아내기를 바라지 않는 거죠. 안 나왔으면 안. 그래서 사업장에서 어떻게 해요? 다 위험성 크기를 낮춥니다. 그래서 위험성 크기가 크다는 걸 거의 없애요. 다 조치가 필요 없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업주가 제대로 실시할 수 있게 할 것이냐의 문제죠. 할 것이냐. 그래서 1993년에 뭐 프랭크푸르트 선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업주가 이건희 회장이 뭐 계속해서 양보다 질을 혁신해라도 전혀 반응이 없는 게 프랑크푸르트 선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 거예요. 마누라고 자식만 빼놓고 다 바꿔봐라 제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뭐 자식은 좋은데 마누라는 여기서 좀 빼줬으면 좋겠다고 그러긴 하던데. 하여튼 그래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삼성이 그냥 그 당시 했던 것처럼 정말 열심히 야간 작업하고 성실하게 근무해서 계속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저 그런 제품 만들어서 꾸려 꾸려 나갔을 것 같아요. 지금의 세계 인류 기업 삼성이 나올 리가 없어요. 저도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도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하잖아요. 정부에서 열심히 하고 규제도 만들고 사업장에서도 열심히 해요. 그 열심히 하라는 걸 계속 우리가 촉구할 게 아니고 어떻게 스마트하게 하는 걸 방법을 바꿔보자. 스마트하게. 그렇지 않으면 그 타이밍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 제도로서 거뒀던 성과는 이미 한계에 달았다.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효적 위험성 강화를 하려면 근본이 바뀌어야 된다. 영국 산업안전보건청이 정하고 있는 모토가 이거예요. 우리는 뭐를 달성할지는 정해주는데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지는 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정해요? 사업주가 정해요. 그래서 우리도 제발 제대로 나왔잖아요. 정부도 정책, 어떻게 하면 기술적인 지원, 재정적인 지원, 사업주가 잘할 수 있다. 이런 거에 치중해야 되고 사업주도 법규 이행 준수보다는 활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감소 조치를 제대로 할 것인지 활동을 집중해야지. 규제만 다 지켰으니까 우리 끝났다 하는 게 주체로서의 좀 어떤 역할을 포기하는 게 되는 거죠.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뭐 동의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영국의 규제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꾼 그 로벤스 보고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서문에서. 그러니까 안전보건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걸 다 가발 수 없다. 그래서 자신네들이 그 기념비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면서도 우리가 감히 이게 부족함이 없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봐서 제가 이 말씀으로 대신을 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